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이론,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용역의 공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21페이지죠. 자, 용역의 공급 내용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역물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이런 교육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역물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무 상담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그 법률 상담, 법무사 사무실의 법률 상담, 무슨 컨설팅 이런 것이 이제 역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 외에도 건물 경비 또는 건물 청소 이런 거 다 역물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다. 그러면 임대 사업이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다. 네, 임대 용역이죠. 네, 이것이. 자, 두 번째 용역의 간주 공급. 네, 용역의 간주 공급. 여러분 간주 공급이라는 말이 어제는 안 순화돼 가지고 특별한 공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주 공급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이라는 말은 좀 특별한 공급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는 특별한 공급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죠. 우리 재화 같으면 이게 자가 공급이에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있긴 있는데 특별한 공급이 있긴 있는데 과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재고. 예. 그러니까 그 뭐 전자제품 매매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매입이 100개 했다. 그런데 신고를 판매했다는 것을 50개 판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몇 개 남아 있어야 돼요? 예, 50개 남아 있으면 신고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판매는 50개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30개밖에 없어. 그러면 20개는 어떻게 한 거죠? 신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밝혀내기가 쉽죠. 20개 어디 갔습니까? 20개 어디에 선물하고 누굴 뭐 거래처에 줬고, 예, 조카 입학식에 내가 그냥 줬고 뭐 이렇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거 부가가치세 내십시오. 이렇게 따지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재화의 공급은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용역의 공급은 자, 역물을 제공하는 거. 청소 용역을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가 청소 용역을 하는 회사인데 저기 전자제품 대리점도 해요. 그래서 전자제품 대리점도 같이 하면서 청소 용역을 보내 가지고 전자제품 대리점에 청소를 시켜 거기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다른 사업자의 과세 형평이 침해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전자제품 대리점에서는 용역을 쓰고서 비용을 지출하는데 나는 내가 청소 용역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대리점 청소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돈 안 들이고. 네. 그러면은 그거 과세해야 되겠구나 하고 특별한 공급으로 과세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재고가 없어요. 확인할 게. 예. 우리가 상품 매매업이나 이런 재화 같은 경우는 입고 출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부로서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해놓고 오리발을 내면은 확인이 애매모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에서는 과세를 못한다. 네.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있지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무상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서 큰 차이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랬어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예외를 하나 둬요. 무상 공급이긴 하진 무상 공급을 했더라도 부동산 임대 용역 사업은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과세하겠다.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특수 관계인 하면은 뭐 가족을 포함해서 형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관계인을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급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오피스 건물을 지을 때 거기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 무슨 자재 전부 부가가치세 공제 받고 건물 지었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기 각 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임대해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려서 임대소득의 10%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칸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부가가치 매출세액이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급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수관계인에 한해서 여기죠. 예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본다. 이거 외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뭐 다른 거 없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공급 그것만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일반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우리 저 오피스 건물 같은데 사무실 건물 이거 사업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에 사업용 부동산이 있고 우리 주택은 달라요. 주택.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례.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자고 하는 거냐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좀 애매한 부분을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은 말이죠. 여기 건설업은 자재를 건설업자가 전부 부담했던 아니면 일부 부담했던 또는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고 건설을 했던 모두 건설업은 용역입니다.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시간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가공업을 말합니다. 가공업. 가공업에서 앞에서 우리 재화의 공급에서 그게 한 줄로 나왔었죠. 가공을 하는데 자재를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물로 세척해가지고 그냥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세척한 다음에 거기다가 상표를 붙이고 박스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은 이미 상품에 박스 포장 같은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재가 포함되면은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음에 세 번째 줄은요. 자기가 주유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 위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아, 부담하는 거죠. 예, 그 앞 시간에서 나왔던 재화의 공급.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네요.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 같은 가공인데 같은 가공 계약인데 위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아래는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것. 그래서 하나는 재화의 공급이요, 하나는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 자, 밑에 이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이제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거 대여해 줄 수가 있거든요. 빌려주는 거죠. 일정 기간 계약을 쓰고. 그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 그런데 이 무형자산이 있잖아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이것을 양도 판다는 거죠. 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요, 무형자산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한다. 네, 뭐 그럴 듯하죠. 뭐 헷갈릴 것이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재화의 공급과 그다음에 방금 정리한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뭐 복잡스러운 게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의 사례라는 것은 구분을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는 부분이다. 자, 이제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수입이에요. 외국에서. 가로 열고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첫 번째 점,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이거 수입입니다. 가로 열고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국내에 가져오면 그것도 수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것은 공해상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해상에서 잡은 배가 국내 선박이면 그거는 수입이 아니지만 외국 선박. 그렇죠? 예. 우리 국내에 원양어선, 국내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부산항으로 들어온다? 그건 수입 아니에요. 예. 여기 말한 대로 외국 선박.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번 수출된 거.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봐요. 수출이 됐는데 그 소나타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다. 그건 수입이다. 이런 게 그건 수입이다. 예. 그 수입이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다시 국내로 반입이 되면 수입이 되는 겁니다. 밑에 주의사항 파란 글씨가 뭘 써놨냐면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 알고 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근로의 계약, 그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 용역이라고 안 합니다. 그걸 용역의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득세법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용주 기업하고 고용관계를 맺어서 근로를 여러분이 제공하면 여러분이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근로를 공급하고 여러분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의 제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내가 그 회사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거는 근로의 계약이고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내가 용역 그 청소 회사의 소속으로서 그 회사에 나가서 청소를 한다. 그거는 용역의 공급이죠. 그 사업자의 용역의 공급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거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이다. 여기선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을 말했고, 오른쪽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자, 왼쪽 거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거는 재화나 용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사업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왼쪽 거 한번 봅시다.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요즘은 PC 사면 여러 가지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서 가정에서 쓰려고 컴퓨터를 한 대 사면은 거기에 책도 막 서너 권 주고, 거기 함께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 가격을 거기 그 사람들이 판매가를 정가 130만 원 이렇게 써놨으면 그 컴퓨터 가격만 130만 원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이게 그 가격 그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은 컴퓨터 가격에 컴퓨터만 파는 게 아니라 뭐 거기 사용 매뉴얼도 인쇄해서 줘야 되고, 관련 CD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원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과세 당국에서 딱 보니까 이거 복잡하네. 컴퓨터는 과세인데 거기 공급하는 책은 면세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를 이 130만 원 판매 가격의 책은 이게 얼마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물어봐가지고 130만 원의 컴퓨터 부분은 120만 원이고 책값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복잡해지죠. 10만 원은 면세, 120만 원은 과세. 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그냥 포함시킨 걸로 본다. 자,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거. 컴퓨터 사는데 컴퓨터 책자, 사용 매뉴얼은 당연히 붙어야 되죠. 요즘은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옛날에는 두껍게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 사용법이나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뭐 A4 용지 한 장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셈입니다. 옛날에는 책이 아주 거창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공급은 어떻게 봐요? 주된 재화에 포함된 것으로 그냥 보겠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면세자, 과세 이런 거 안 따지겠다. 또 두 번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 뭐 여러분 1번, 2번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그건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고요. 오른쪽은 이제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사업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원,
업을 하는 사람들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학원업을 하는 사람. 자, 컴퓨터 대리점, 전자제품 대리점 하는 사람들은 과세 사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주된 사업이 지금 학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학원에서 운영하던 버스를 판매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학원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가 돼요. 그런데 학원에서 사용하는 버스라고 하면 안 되겠네. 버스는 면세네. 승용차. 예. 학원에서 업무용으로 타던 승용차는 과세예요. 예. 자, 승용차를 처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세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된 사업에 이건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원 사업자가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 우연히 가끔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업에 종속된 것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없이 그 승용차 사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처분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그 승용차가 만약에 300만 원짜리 중고 승용차다 그러면은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 300에 부가세 30만 원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면세와 영세율을 공부할 텐데, 과세를 하느냐 면세를 하느냐의 여부를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른다. 예. 그러니까 주된 사업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동그라미 1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컴퓨터 학원에서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은 주된 사업과, 그 승용차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썼던 거예요.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반복적이 아니죠. 예. 매달 승용차를 사서 팔고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예. 주된 사업의 과세나 면세 여부에 따르겠다. 그건 학원은 면세 사업자니까 그 승용차의 처분 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예.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재화하면 부산물 같은 거예요. 부산물. 생산 공장에서, 예.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데 그 농산물이 면세예요.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나오는 것도 그것도 면세인데, 부산물로 나오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건 과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물건이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산물은 어쩔 수 없이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예요. 예. 그것은 뭘로 보겠다? 주된 사업의 면세면 면세로 보겠다 이런 얘기. 자, 부산물 같은 것도 주된 사업에 반영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좀 그래서 밑에 한번 요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이쪽에 대한 예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주된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토지는 면세 재화거든요. 토지. 예, 그리고 면세 재화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예, 토지가 면세 재화인데, 이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이 재화가 아예 면세라면은 어떤 사업자이든 간에 무조건 면세예요.
토지는 면세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든 또는 면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든 무조건 면세. 왜냐하면 그 재화나 용역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죠. 제조업은 과세고 금융업이 면세사업자거든요. 금융이나 보험업이 면세입니다. 네. 금융이나 보험업. 여러분 보험료 내면서 부가가치세 내본 적 없을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 이번 달 금년에 100만 원입니다 하면서 거기 10% 부가세 붙었어요. 110만 원. 이렇게 내본 적 없으시죠? 예. 보험료, 금융 이거 면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자 받을 때도 여기 부가세 있습니다. 이런 거 못 보셨죠? 소득세만 내시죠. 소득세.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과세가 이렇습니다. 과세. 자, 건물이 과세거든요. 과세 재화는 이 주된 사업 이거에 종속돼요. 자, 제조업자가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 제조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업, 보험업 또는 학원업 이런 면세 사업자가 이 과세 재화인 건물을 공급하면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차를 가지고 예를 들은 그 얘기. 자동차 과세예요. 자동차가 과세. 예. 그런데 제조업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면 과세지만 금융업의 자동차를 처분하면 면세가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수되는 재화와 재화의 공급을 지금 뒤에서 지금 면세에 대해서 아직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미리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예, 이론 문제로 이 부분이 가끔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시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 네. 시점. 공급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공급 시기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제때 어떤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급한 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일 날 세금 기산서를 발급했느냐.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 과세 기간에 신고해야 될 거래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4월 30일 날 공급 시기가 4월 30일인데 세금 계산서는 5월 10일 날 발행을 했어요. 5월 10일 날. 그러면은 4월 달 거래로 봐야 돼요. 공급 시기를 시점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은 월 세금 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월 30일 실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4월 30일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가령 3월 30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3월 30일 날이 공급 시기인 거래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은 4월 10일 날 만약에 했다. 네. 그러면 모든 게 정상입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일 기준으로 보면은 4월 10일이면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급 시기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기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한 신고 대상 여부를 모두 공급 시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동을 하는 재화는 인도가 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명세서 같은 거 가지고 인수증 받아오죠. 뭐 만약에 이게 운송 회사를 통해서 뭐 물건을 멀리 보낼 때 보면은 인수증 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요금을 준다고. 그 운송 요금.
그게 바로 인도가 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대방에서 물건 못 받았다라고 해서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증빙 서류가 뭐예요? 인수증 같은 거. 거래명세서 밑에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런 재화의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 다음에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법률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여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하는 것. 대부분 재화는 이동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운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아주 복잡한 뭐 줄이 여러 개 줄이 있는데 요게 조금 복잡해요. 거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일반 할부 판매는 똑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공급 시기하고 똑같아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줄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상품권을 아실 거예요. 백화점 내 가면은 이게 명절이나 이런 때 아니면 평일에도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상품권 선물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백화점 입장에서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품권이 이거죠. 자, 백화점 입장에서 처음에 상품권을 팝니다. 현금을 받고 팔든 외상으로 주나요? 개인은 안 주겠죠. 근데 이제 그 평소에 업체 간의 거래 관계를 하면 이제 상품권도 외상으로 아마 하긴 하는 모양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사죠. 그러면은 그걸 판매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은 백화점에서 어때요? 현물로 교환해 주죠. 이럴 때 공급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상품권을 파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느냐, 현물하고 교환해 주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느냐. 현물하고 교환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예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는 언제예요? 상품권하고 현물을 교환하는 때죠. 그래서 이제 가끔 잘 모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자,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근속 사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씩 선물을 주려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그 소비자 센터에 가서 상품권을 딱 삽니다. 이번에 포상받을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럼 5, 25, 250만 원. 그리고 법인카드를 딱 가지고 가서 영수증 해주세요. 카드 영수증 안 해줍니다. 그냥 이상한 영수증 손에 써줘요. 아니, 법인카드 이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해야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데요. 아, 그거는 저희가 못 해드립니다. 왜 못 해드리냐면 뭡니까? 법인카드로 찍 긁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날 판매가 일어나는 걸로 그 백화점 입장의 공급 시기가 그 상품권 판매하는 날 실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걸 실적으로 잡냐면 그걸 이제 회사에서 그 영수증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고 그걸 가지고 그냥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저기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백화점에 와서 현물하고 받고 갈 때 그 직원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의 매출 시점, 공급 시기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다. 다시 말해서 상품권과 상품권의
상품권을 현물과 교환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다 하는 거죠.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분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상품권을 50만 원짜리 한 장을 팔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시점에 현금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죠. 50만 원 들어왔죠. 대변을 뭘로 할까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로 하면 상품권 파는 날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죠. 상품 매출로 안 잡아요. 뭐로 잡을까요? 응? 외상? 외상? 우리가 돈 받았고 그냥 종이떼기 하나 줬는데 유가증권 상품권이다 해서 50만 원짜리 상품권. 부채로 봅니다. 부채. 부채. 상품권이라는 것은 부채예요. 왜냐면은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물건을 안 주고. 물건을 안 주고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품권이 돌아오면 부채 차변에 와서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 그때 상품 매출이 일어나는. 아시겠죠? 부채 개정 과목은 상품권, 한번 찾아볼게요. 상품권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냥 상품권인지 또 다른 말이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그래서 상품권. 여기 이 회사에는 지금 그 개정 과목이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자, 제가 쉬는 시간에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품권은 맞는데 아마 부채 개정 과목으로 쓸 때는 상품권 이대로 안 쓸 거예요. 상품권 하면 이게 자산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상품권이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게 부채니까 약간의 뭐 상품권 부채라든가 이런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상품권 부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매출 즉 공급을 인식하는 시기는 현물과 교환하는 시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라는 것은 인도해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가끔 시험에서 여러분을 살짝 속이는 말이 나옵니다. 가공을 완료하는 때.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죠. 가공업이니까 가공을 완료하면은 공급 시기가 되겠구나. 근데 가공을 완료했다는 걸 그 위탁자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작업을 완료했는지 어땠는지. 그것을 완료해가지고 인도해줘야 돼요. 인도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반환 조건부 판매 또는 동의 조건부, 즉 조건이 붙은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건이 붙은 판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일주일간은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 공급으로 안 봐요. 거래 그 개인에게 배송돼 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때 공급 시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난 다음에 판매가 확정된다 이거죠. 당연히 그럴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는 보기에 틀린 정답으로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 자, 전력을 예를 들면은 전력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계속 공급이 됩니다. 전기가 뭐 딱 끊었다가 또 다시 5월 1일부터 다시 공급, 또 전기를 딱 끊었다가 또 6월 1일부터 공급 이렇게 안 하죠. 계속 공급되고 그 전기 검침원 하는 사람이 검침하는 시점까지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고, 그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도 그 검침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공급으로 인식을 해요. 판매로 본다 이거예요. 자, 장기 할부 판매하고 완성도 기준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하고 여기 그냥 할부 판매의 차이는, 할부 판매는 1년 이내의 할부를 말하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1년이 초과된 2년, 24개월 할부 또는 36개월 할부, 이런 할부를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라 해요. 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러니까 완성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100억짜리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100억짜리 사업을 완성하는데 1년이 걸려요. 1년. 대략적으로. 그러면 1년 동안에 돈 하나도 못 받고 공사 다 끝나고 1년 후에 100억을 받는다. 그러면 뭐 공사를 하든 뭐든 그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자금 압박이 올 수가 있죠. 1년간 거기 인건비 투입하고 재료비 투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뭘 요구할까요? 중간중간에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결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3개월씩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 3개월에 3분의 1씩 할까요? 아니, 완성도 기준으로 1월부터 3월에 몇 % 작업을 완성했느냐, 또 4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작업을 진척했느냐, 그 진척도,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에 나누어서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전기나 가스도 포함해서 공급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각 부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같은 것은 공급 시기가 여러 번에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특히 장기 할부 판매, 맨 앞에 장기 할부 판매가 앞부분에 나오니까 그것만,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인 판매기 궁금하시죠?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그 무인 판매기 주인이 현금을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현금을 꺼내는 때.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판기 같은 거 현금 내가 4월 24일 날 100만 원을 거기서 기계를 꺼냈다. 그러면 4월 24일 날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사실은 그 전에 공급이 됐지만. 그 다음에 위탁 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이거는 위탁자가 양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이에요. 위탁 판매라는 것은요, 위탁 판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마트에다가 파는 게 아니고 마트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위탁 판매인데, 수탁자가
수탁자 또는 대리인, 그 판매 대리인이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 즉 수탁자가 공급하는 시점이 위탁 판매의 공급 시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시점 아닙니다. 그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 수탁자가 또는 대리인이 공급을 하는 시점이다. 자,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제 공부를 했잖아요. 간주공급의 재화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자, 다음은 폐업시 잔존재화. 네,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폐업하는 때가 공급시기. 폐업하는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얘기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자, 가로 열고 기적일이라고 한 것은요, 비행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화물이 부피나 무게가 작은 것은 비행기로 운송을 합니다만은 비행기 운송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물들은 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선적일 이렇게 말하는데, 비행기로 할 때는 기적일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 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원양어업이라든가 위탁 판매 수출. 그러니까 원양어업이라는 것은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로 외국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잡으면서 선적이 되는데, 그러면 잡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수출 재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그럼 공급 가액이 확정된다는 말은 원양어선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만약에 일본에 가서 그것을 판매가 일어나야 공급 가액이 확정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및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의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들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출품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다.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 밑에 장기할부 판매의 요건이라든가 중간지급 조건부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어떻게 좀 다르겠죠? 자, 통상적으로 영무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왜냐하면 이게 그 용역, 즉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도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즉 작업이 완료되는 때다. 이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자, 기타의 경우에는 시설물, 권리 같은 것을 임대하는 그런 용역의 경우에는, 대여하는 그런 용역의 경우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사용되는 때, 그 다음에 영무가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거죠. 자, 거래 형태에 따른 거 조금 앞에서 한 재화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재화하고 혹시 다른 점이 있는가?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장기할부 판매로 시작되는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전력, 자, 조금 전에 재화의 공급에서의 그 거래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똑같죠? 네. 자,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거는 이제 그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나왔네요. 네. 이건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자, 전세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세금.
임대보증금, 예, 임대를 하면서 보증금 받는 목돈이 임대보증금이죠. 예,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간주 임대료라는 건 뭘 말할까요?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건데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다.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응? 전세금, 임대보증금, 전세금 2억, 임대보증금 1억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보셨나요? 자요. 자, 임대보증금은 그러면 제껴놓고 전세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임대보증금도 똑같은 원리인데 여러분 전세 2억을 내가 만약에 우리 그 사업자가 전세금 2억을 받고 사무실 하나를 임대를 해줬어요. 사업용 부동산을. 그러면은 2억에 대해서 말이죠. 가령 월 임차료를 받으면 그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거든요. 임차료. 만약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세액 10만 원 해서 110만 원 청구해요. 예. 그리고 세입자는 매달 110만 원씩 주면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임대사업자는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 어떻게 해요? 뭐 없잖아요. 매달 주고받는 게 없죠. 처음에 2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2억에 10% 2천만 원 부가가치세 처음에 내야 되나요? 안 냅니다. 안 내고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그게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요. 매년 국세청장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발표를 해요. 이자율을. 그래가지고 임대사업자가 그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내가 만약에 법인 사업자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정 신고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3개월치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를 1년에 2번만 하죠. 1기와 2기로. 그건 6개월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만약에 법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고 볼게요. 임대보증금이 2억이에요. 곱하기 국세청장이 발표하는 간주 임대료의 요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자율이에요. 연 이자율을 발표하는 거예요. 올해가 아마 1.8%인가 그랬을 거예요. 1.8% 곱하기 법인 사업자니까 3월 달까지 신고를 한다고 볼까요? 3월 달까지. 네. 그 원래는 일수로 계산해야 돼요. 1월 달 31일, 2월 달이 며칠까지 있었어요? 28일? 예. 그러면은 31일 더하기 28일 더하기 3월 달이 31일 하면은 90일이죠. 예. 나누기 365 이렇게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달수로 하는 방법은 12분의 3이죠. 12분의 3. 그러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대략적인 계산이 되는데 세금에는 대략적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일수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임대료 수익이 나와요. 3개월치 임대료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2억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나? 계산해 보세요. 제 거하고 맞춰 볼 테니까. 소수 버리시고 절사 한번 다시 계산해 봐야지.
네, 그렇게 나옵니까? 네. 88만 7,671원 나오죠? 네. 887671. 이것이 세금일까요? 예, 이것이 공급가액이에요. 즉 이만큼의 소득이 있었다. 월세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2억 전세를 내준 그 사업자는 90일 동안 88만 7,671원 월세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것이 간주 임대료 소득이에요. 이게 실제로 소득 발생했나요? 발생 안 합니다. 실제로 소득 발생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2억이 통장에 넣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통장에 넣어놓은 2억이 이만큼 이자가 발생했지 않소 하고 간주해서 과세하는 것이 간주 공급이에요. 임대료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그러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이것의 10% 그렇죠. 88,767원. 네. 88,767원을 4월 25일 날 다른 거하고 합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임대 사업자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런 그 전세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보면은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 라는 조건을 임대사업자가 걸면 이거를 임차인이 그 시점에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정해진 그 기간에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붙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금도 그렇게 하듯이 임대보증금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 시기 이제 딱 나왔죠. 자, 90일로 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1월부터 3월을 계산해 보니까 90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 시기는 언제 보느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개인 사업자면은 1기 과세 기간 또는 2기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공급 시기는 3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보고 4월 25일 날 이건 신고하시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간주 임대료.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부하면서 이런 간주 임대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많이 알고 있네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가 있어. 이 정도 알면 이제 부가가치세 뭐 조금 아나 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부가가치세의 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거야. 뭐 이 정도.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그런 부가가치세의 특징 정도 알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뭔지는 좀 아는 거고 간주 임대료도 알아?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깊이 아는 사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쉬는 걸로 하죠.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자, 밑에 것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아요. 공급 시기가.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자, 요 두 개가 이 용역의 공급을 말이죠.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데 3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쭉 제공해가지고 4월 20일에 끝났다. 그러면 3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기 예정에도 해당이 되고 또 4월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4월 20일은 1기 확정 기간에 해당이 되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1기 2기로 아예 6월 20일에 시작을 해서 그 용역의 제공을 7월 20일까지 했다. 한 달간. 그러면
6월 20일은 6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는 1기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은 2기에 걸쳐서 한 거죠. 예. 그렇게 제공한 것을 선불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후불로 받았을 경우에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도 폐업일이에요. 용역의 공급도 폐업일. 용역의 공급도 폐업의 경우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거래 형태가 이제 좀 복잡해 보였는데 이 외에 모든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는 말이죠.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나머지의 경우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다. 자, 우리 여기 용역의 공급에서 요 간주 임대료를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래 장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